제가 강연 요청을 올해 2월 달 정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오늘이 됐네요. 예, 11월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인류세와 기후위기 속의 인간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올해가 제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25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 25년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위기를 인식해서 뭔가 움직여야겠다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태경제학자인 허만 데일리가 비어있는 세상과 꽉 찬 세상이라는 이 상징적인 두 개의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거대하게 비어있는 듯하고,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경제 규모는 이제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뭔가 자원이 재생한다거나 회복력을 발휘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업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냥을 해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의 지구가 유지가 됐다면은, 지금은 꽉 찬 세계,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에 비해서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경제활동의 규모가 차고 넘쳐서 자원의 회복 속도가 이 인간의 경제를 통해서 자원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쏟아내는 이 속도보다 자연이 덜 회복하는 상태의 상황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식량 위기가 왔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식량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굶주리냐, 이런 우리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간이 어떤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는 이 시기에 저희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이 80억의 인간이 마치 이 지구의 지질 구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이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인류세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되어 왔고, 이걸 새로운 지질 시대로 명명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고, 이 관련한 중요한 지질학회 회의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지질 시대, 이 시대에 대한 좀 상징적인 걸로 방사능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닭뼈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징화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한정된 지구, 그리고 한정된 회복력을 갖고 있는 지구에서 인간의 활동이 우리 지구의 한도, 감당할 수 있는 행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여러 징후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로 하는 쪽이 스톡홀름 보건력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행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 행성의 경계를 한 7가지 정도, 대기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담수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실제 그 한계를 얼마만큼 넘어서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고 계신데요. 2009년, 2015년, 2023년까지 보게 되면은 많은 영역에서 행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과 경제활동, 초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행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에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일으킨 문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기후위기는 인간의 영향이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재난과 홍수, 슈퍼태풍, 그로 인해서 가뭄이라든지 또는 곡물 생산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해수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빙하가 녹아내린다든지 연쇄적인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생긴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닥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거 알겠어. 특히 이번 여름을 보내니까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시민들도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건 정말 위기야 라고 느끼는 상황이 됐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인데 그 원인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는 온난화 효과를 일으켰고, 그 결과 우리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1.1도씨를 올렸어 라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시면은 1990년대의 1차 보고서에서부터 6차 보고서까지 가능성이 큰, 매우 큰, 영향이 67% 이상, 90% 이상, 95% 이상, 그리고 2023년에야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 거대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 그 과정이 지난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상징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투발루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원래는 육지였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바다가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사고를 정말 크게 친 것 같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는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 해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45도씨 상승. 그러니까 최근 보시면은 최근 몇 년간 기온이 또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인류세 논의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인간이 지구의 지질학 시대의 지질 시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를 어느 쯤으로 할 거냐라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다라는 논의에서부터 최근에는 1950년대 이후에 아주 거대한 가속,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요동을 치다가 1950년에서 60년을 기점으로 해서 쫙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제가 우리가 1차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그래프도 1950년을 전후로 해서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의 시대를 거대한 가속이 시작되는 1950년. 그러면은 1950년이라고 하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가속,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이 명백한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매년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도 29번째 회의가 아제르바이잔에서 회의가 열리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보면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문제를 다뤄온 곳이 30여 년 정도가 되고, 그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평균기온을 올리는 것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돼 라는 논의를 했지만, 90년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배출량은 지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도 지난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잠시 내려갔던 때가 있죠. 그게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제가 가급적 좀 멈추게 되면서 이동이 줄고 생산이 줄게 되면서 배출량이 줄었던 것이 끝나고 바로 회복하는 측면에 들어서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는 또 그러면 누가 배출했어? 라는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그 책임에 있어서 선진국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산업, 기업들이 책임져야 돼. 이런 또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의 배출량을 보면은 전 세계 인구 1%가 15%를 배출하고 전 세계의 10%가 절반을 배출하는, 그래서 누가 배출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부자들이 있다.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이런 논의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상, 논의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교토체제라고 해서 초기에는 선진국의 감축의 의무를 지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도부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특히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IPCC의 1.5도씨 특별보고서.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 가까이 올랐다면은 우리는 1.5도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이상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어쨌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에서 방어하자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아까 제가 행성의 한계라고 이렇게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과 그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5도씨 이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지구 평균 기온 온도 상승의 속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한 마지노선 1.5도씨에 2040년 전에 도달한다라는 경고가 2018년도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때 과학자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져서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은 40년이 아니라 2029년에서 2030년대 중반에 1.5도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했던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적어도 저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인데, 탄소 중립이란 것은 인류의 배출량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배출량의 그래프가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배출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050년 이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저걸 달성한다고 해서 1.5도씨를 절대 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저것도 확률이다. 저것을 달성하게 되면은 1.5도씨를 넘지 않을 확률이 66%였다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확률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와 자료, 논의를 보면은 그냥 한없이 인간이 이렇게 컸나 싶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저지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숙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 저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의미지?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에 기반해서 성장과 풍요와 그리고 지금의 물질 세계를 이뤄왔는데 이걸
오, 30년이면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 세계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면 지난 200년 동안 석유, 석탄, 가스에 의존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관련한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경제가 굴러가는 이 화석 에너지의 경제 시스템을 단 30년 만에 완전히 뒤집으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와우, 과학자들이 저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해서 저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선언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선언을 앞당기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가 2018년도에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 시위의 결과 2019년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유럽을 첫 번째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폰데라이언이 등장하면서 유럽이 선언을 하고 2020년도 9월 때는 중국이 선언을 하고 10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선언을 하고 지금 미국 대선 결과를 저희는 어떻게 될지 보고 있지만 2020년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도 탄소 중립 선언에 대열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와우, 인류가 엄청난 선언, 과연 저걸 정말 어떻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선언들을 했던 시기가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더 실체적으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주로 석유, 석탄, 가스의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2024년 11월 5일 오늘 하루도 80억의 인구가 이 지구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에 의존했냐라고 할 때는 보시면은 77%를 석유, 석탄, 가스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이는 이 황토색이 인류 최초의 에너지였던 바이오매스, 나무를 태워서 얻는 에너지라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석유와 석탄과 가스가 등장해서 보라색이까지가 천연가스입니다. 저걸 보면은 거대한 가속이라고 얘기했던 인류세에서 1950년 정도부터가 인류세가 아닐까라고 논의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1950년을 기점으로 화석 에너지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겹쳐보면 전 세계의 화석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추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배출 추이,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상승 추이, 이게 세 가지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 그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우리가 거기에서의 주인공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은 계속해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배출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이고 203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활력, 급격한 변화, 전환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물리적으로도 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앞당길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2021년도에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짜는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를 짤 때는 우리나라의 2018년도의 배출량이 7억 톤이다. 그럼 그 7억 톤을 누가 배출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있고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이 있고
또 건물에서 배출하는 양이 있고 교통에서 배출하는 양이 있고 폐기물 배출량이 있고 농업과 축산과 수산 분야의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어쩔 때는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줄일 만큼 줄였다. 딴 데서 줄여라. 이런 얘기가 오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아주 상징적인 게 현대 문명에 자동차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 문명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의 탄소 중립 계획을 짤 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화석 에너지 대신 우리는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전기차를 보급해야겠네. 전기차를 얼마만큼 빠르게 보급을 어떻게 할까? 이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75년생입니다. 75년도에 제가 그어봤어요. 쫙 그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인류는 저만큼의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었네. 지난 50년 동안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네. 그런데 저걸 지금 최고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2050년까지 한 25년 정도 남았는데 저걸 완전히 꺾어 내려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야 되네. 우리가 1.5도씨 이하를 안정화하기로 정말 마음먹고 한다면은 저희 생애에 있어서의 화석 에너지 소비의 연소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75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9만 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500만 대를 넘어섭니다. 이 경로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중간에 2000년도를 보게 되면은 1200만 대였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에서 이제 2023년까지 또 자동차 대수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의 교통 분야의 탄소 중립 계획을 짤 때 2,500만 대의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50년 탄소 중립이 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동할까? 어떻게 출퇴근을 할까? 어디에 살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어떻게 놀러 다닐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쭉 그려지면서 그렇다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다른 도시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삶의 라이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2021년도에 3개월 동안 여러 분야의 탄소 중립에 관한 회의들을 집중해서 정말 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전참을 했습니다. 전참을 하면서 산업 영역, 교통 영역, 건물, 수송, 에너지 영역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만든 지 지금 2024년이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짰을 때의 쟁점과 내용 이런 강의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서울역에 가도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광고에도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은 이거죠. 정말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기업은 어떻게 하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분명히 선언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동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끊임없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이 복잡한 교통부만 하더라도 전기차 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산업 분야에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시멘트, 조선, 반도체 수많은 탄소 배출, 다배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생계를 기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감당해야 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자원을 쏟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미국과 중국과 EU의 탄소 중립 경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목표 연도가 2045년도입니다. 그럼 독일은 20년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그래프의 이 높이는 그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EU든 이 나라들은 그래도 교토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90년대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경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가 꺾였던 지점은 IMF 때 꺾였고 코로나 때 꺾였고, 그러나 최근에는 내려가는 경로에 있는데요. 2030년이 우리가 남아있는 6년 동안 줄여야 되는 경로이고, 그리고 2050년이 저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A 안으로 짰던 곳입니다. 사실 저 막대 그래프가 그냥 막대 그래프지만 저기에는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어떤 방식의 경제 행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고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수산 행위를 하고 논밭을 가꾸고 그 행위들의 총합이 배출량으로 저렇게 수치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국가가 짠 계획입니다. 2030년 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짠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30년까지 석탄발전소 18기를 문을 닫는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매년 6기가와트씩 설치를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아마 전기차를 400만 대 이상 보급을 한다. 그리고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2030년까지 160만 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운 목표가 실현을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후소송에서 이런 판결이 났죠. 청소년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기후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늦다. 그랬을 때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것이 보면은 2030년의 목표는 있는데 왜 31년에서 49년 사이에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목표나 계획 자체가 없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2035년의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31년에서 49년까지의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매번 목표는 찍어대고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점만 찍고 있고 실제로는 몸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50년 11월 5일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일요일에 25도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50년 정도 되면은 11월이 여전히 한 여름이 될 수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된 30세 정도 됐을 때 얼마만큼 상승한 지구에서 살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우리의 아까 인구 구조라든지 지금 정부가 돈이 없다, 재정에서 세수 결손이라든지 뭐 재정이 빈틈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196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유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양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드는 시기로 가고 있죠. 그러면 한정된 자원에 복지비나 이런
부양비로 쓰여야 되는 비용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숙제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조건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냐? 다른 세계는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이 국가들이 2019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왔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보면 EU는 그린딜을, 미국은 IRA를, 중국은 쌍탄소 정책과 1+N 정책으로 실제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투입하고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탄소 국경조정제라든지 탄소세라든지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제도라든지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공급망 단위, 그러니까 협력회사들도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준들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난 4, 5년 사이에 촘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EU의 특징은 제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정책으로 촘촘히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탄소 국경조정제도, 자동차의 배출량 규제, 에코 디자인 규정, 배터리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유통할 때 그 배터리를 제작할 때 일정 용량 이상의 CO2를 배출하게 되면은 판매 금지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EU와 거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너네 그 제품 만들 때 탄소 얼마만큼 배출했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런 요구를 받는 전 세계의 무역이 예전에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재활용 가능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와 데이터를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샴푸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샴푸에 들어가 있는 바코드를 찍게 되면은 이 샴푸를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량은 제품 생산, 포장, 이동, 폐기물, 이 전 영역에 걸쳐서 얼마가 배출됐는지가 나오고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인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 하나하나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걸 줄이도록 수치화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우리가 찾은 하나의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인데 이 해법이 잘 작동할까?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 이상의 다른 영역들은 또 뭐가 있을까? 점점 세상이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네. 그건 우리가 스스로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행위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 그리고 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수많은 제도와 과제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유럽과 같은 탄소 장벽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 전기차를 만들 때도 그 전기차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보조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15년도 파리 협정 생각이 났어요.
아까 그 파리 협정이 중요했던 게 오바마와 시진핑이 같이 합의를 하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줄이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놀랐습니다. 중국이 2009년만 하더라도 우린 개도국이야, 선진국에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협상을 깼는데 2015년도에는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의도가 그리고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도 3월 달에 중국이 생태문명 대전환을 발표를 하고 또 5월 달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수요 관리 중심으로 산업 육성하는 데 1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의 바탕위에서 2020년도에 한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중국의 태양광 풍력의 용량이 400기가와트 정도가 됐는데 그 목표를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목표를 6년 앞당겨서 올해 1200기가와트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중국 하면은 오염 배출 국가 그리고 기후 깡패라고 했던 것이 지난 10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 1.0 시대가 2019년에서 2024년이라면은 올해가 전 세계 선거의 해였습니다.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지도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기후 대책, 새로운 탄소 중립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2.0 버전의 시대가 2025년부터 저는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다른 나라들의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자료들은 정리해서 표로 만들 수 있었는데 한국의 표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가나 사회가 주도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벌이고 있는 정책이 거의 저는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이 시기에 이 나이로 살아간다는 것, 이 시기에 이 나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과 무게를 견뎌야 하는가와 저는 연동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후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72년도에 나온 로마 클럽의 이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의 한계,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모두를 위한 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걸 하기 위해서 5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해법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72년도 성장의 한계, 그리고 지난 50년간의 가속화되는 성장, 그 속에서 우리가 초래한 기후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고 탄소 중립이라는 해법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길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는 성장과 성장, 폭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 축소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구와 자원과 기후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전환사회, 축소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제도를 개혁하면서 우리 사회를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충격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거대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숙제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섰던 사람들이 기후소송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다면은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기후소송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쳤는가, 그리고 우리는 각자 우리 나이대에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걸 어떻게 탄소 중립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큰
숙제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